아니 찍지 말고 쓰라고 빨리. 자, 짐보드 테스트 하겠습니다, 형님. 한번 봐주세요. 쫙 각도도 한번 쫙 조여주고 이렇게 싹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싹. 아, 이렇게 자기가 쓰기 편한 각도를 맞추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자. 뭔데? 우리 영상 찍어. 몰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요? 어서 끝내고 국밥이나 먹고 싶습니다. 속에 숨이 나가. 하기 전에 소감 한마디. 소감이요? 너무 떨려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이야. 너무 떨립니다. 아,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떨려. 뭐야? 네, 저는 어디야? 여기 4.19 혁명 기념 도서관부터 예원학교까지 설명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가서 설명하시죠. 소개는 가서 저희 뭐 다 같이 소개는 나중에. 할까요? 그렇게 뭐 재규 쌤도 오시고요. 재우 쌤도 오셔서 인사하고.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서구에 있는 덕원중학교에서 이제 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재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화여고부터 그 서울미술강사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 재우 쌤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포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입니다. 김재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배제학당에서 김소월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발하기 앞서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생각보다 많이들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무래도 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코스보다는 안전하지만 찻길이 있고 하니까 특히 어린이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선생님들께서 좀 잘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 속도가 맞아야 잘 가니까. 그리고 또 저희 코스가 2시간이니까 길어요. 그래서 지금이랑 화장실 갈 시간이 제가 알기로 러시아 공사관 그때 정동근린공원 한 번 있거든요. 그거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정동이 볼 게 엄청 많은데 그 모든 코스마다 깊이 있게 보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교장이나 덕수궁 중명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만 보니까 혹시 더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더 따로 공부하시거나 시간을 내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부만 본다. 일부만 본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시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같이 가실까요? 4.19 혁명 기념 도서관을 함께 가시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은데요? 형무쌤 요즘 한반이 이 정도 되나요? 네, 한 번이 인원이? 이거보다 적습니다. 아 정말요? 적어졌어요? 네, 우리 20명 대 초반입니다. 야, 이쪽으로 여기. 네, 올라. 네,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여기 첫 번째 코스는 4.19 혁명 기념 도서관인데 여기 아주 짧게 보고 갈 거예요. 그 4.19 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미군정과 손을 잡고 남한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난 사건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독재라던가 연이은 실정으로 민심을 잃어갑니다. 당시 보면은 뭐 정적을 향한 가혹한 탄압이라던가 뭐 학살도 있지만 경제도 되게 안 좋았다고 해요. 당시 기사에 보면
실업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그 풍자하는 교육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뭐 그런 거죠. 실업률이 지금 30%가 넘어가고 대학을 나와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데 못하고 대학을 보내냐 그런 글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민심이 돌아서게 되고 민심이 돌아선 상황에서 이제 3.15 부정선거를 무리하게 추진을 하죠. 여기는 3.15 부정선거 때 혹시 이승만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가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이승만 대통령. 네, 이기붕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선물은 제가 드릴 게 없고요. 나중에 류현민 선생님한테 문의하시면 뭐 하나 나올 겁니다.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자택이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4.19 혁명 이후에 이기붕이랑 일가족이 죽고 원래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가 1964년도에 국가에서 환수해가지고 4.19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자 해서 지금의 도서관 형태로 발물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간단하게 짚어볼 거는 당시 그 혁명이 일어나게 했던 이승만의 정치와 지금 한국의 정치가 크게 다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깊이 고민해 볼 건 아니지만 어떤 민생을 신경 쓰지 않는 거라던가 무리한 외교 정책 또 북이라던가 공산권 국가들을 적으로 규정해가면서 자기 권력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아집들이 어떤 모 정치인과 좀 닮지 않았나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이만큼만 보고 넘어갈 예정이라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다음 코스는 경교장입니다. 혹시 경교장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경교장? 가보셨어요? 7번을 가보셨어요. 7번이나 가보셨어요? 예능에 어디서 공부했는데 무슨 학교에서 저거 교육청이 여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출장 갈 때. 유민 씨 어디 학교 다녔었어요? 인천고등학교. 저 수능을 거기서 봤어요. 그때 언제야? 7년 수능을 거기서 봤어요. 그때 수능대로 겨울에 추하고 전혀 빼면서 교육청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가야 돼. 이미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네. 제끼리 저기 있어요. 저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저희 저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갈 건데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나쳤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건물이 경주장이에요. 가까이 가서 한 번 더 보실게요. 혹시 보셨나요? 예. 저희 현문쌤. 현문쌤, 김현문 선생님. 저희 이쪽 뒤에 김현문 선생님 계시거든요. 가서 명찰 받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생뚱맞은 곳에 있는 이 건물의 이름은 경교장입니다. 원래 그 금광사업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번 최창학이라는 친일파가 사용하던 별장 같은 곳이었고요. 당시에는 이름이 죽첨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일대를 죽첨정이라고 불렀어서 죽첨장이었고 이제 해방 이후에 친일파 최창학이 자기 친일 경력을 세탁하려고 김구한테 이 집을 쓰라고 바칩니다. 그래서 김구는 저희 아까 4번 출구 앞에 경기가명터 혹시 보셨나요? 그 앞에 경구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 이름을 따서 경교장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김구가 여기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저기 김규식의 삼청장, 이승만의 이화장, 김구의 경교장까지 해방 이후 남쪽에 전국을 이끄는 핵심 어떤 장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애매하죠. 아까 권보이님께서 되게 삼성병 앞에 생뚱맞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김구가 죽고 나서 미국 대사관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대만
정부 쪽에 좀 빌려주기도 하고 했다가 그 삼성재단에서 1967년에 매입을 해서 여기를 병원 현관으로 씁니다. 굉장히 멋있게 병원 현관을 썼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 그 시민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여기가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사적지인데 어떻게 병원 현관 원무과로 쓸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의 노력, 뭐 모금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해서 2005년도에 김구 기념실로 단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실 텐데 안에 신발을 갈아 신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 다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같이 내려가 볼 거예요. 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로 여기로 건너가시죠. 근데 여기부터 정동이었는데 정동이 왜 정동인지 아시나요? 차상원 선생님께서 딱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정릉이라는 무덤이 있어서 정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릉은 누구의 무덤이냐? 일단 릉은 왕의 무덤에 쓰잖아요. 왕보다 격이 떨어지면 원보다 격이 떨어지는 건 묘 해서 능묘원 하는데 정릉은 태조 이성계 안에 신덕 왕후 강씨가 묻혀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정릉 어디서 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성북구에 정릉 있죠. 원래 여기에 있다가 이 태종 이방원이 그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모였기 때문에. 또 나중에 왕자의 그 방아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무덤을 저기로 이장시켜버리고 성북구로 신덕왕후 강씨 무덤 앞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비석 몇 개는 지금 청계천 바닥에 박혀 있어요. 당시 그 청계천 확장 사업 하면서 나중에 청계천 전태일 때 가시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이 이동하시죠.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가파른 계단 올라가야 돼요. 근데 원래 참새상 체험학도 이렇게 대규모로 아니 이번에 많이 오셨어. 가을이고 정동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 멀리 안 가고 네가 호스트 안 돼서 왔는데 근데 해람이랑은 안 왔네. 해람이 바닥 은행 떨어진 거 봐라. 가을이다. 여러분 걸어오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러시아 공사관 변천사 러시아 공사관과 관련된 그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드려야겠네요. 선생님들 계단 올라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예, 여기 왼쪽에 보시면 러시아 공사관에 관련한 그림, 당시 사진들이 있어요. 숨 좀 돌리시고. 기쁜 소식은 저희 코스에 이게 제 기억에 마지막 계단입니다. 이렇게 높은 계단은 더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쭉 평지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여기는 당시에 구원말 당시에 옛날 러시아 공사관, 지금 러시아 대사관도 근처에 있긴 한데 여기 위치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공사라고. 여기 보시면 위쪽에 살짝 보이는 게 러시아 공사관의 일부인데 저기 전쟁 거치면서 소실이 됐고 탑 하나만 남아있다가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한
번에 내려가서 다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좁나? 아니 사람 예 사람이 많아서 어디 하나 이동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리고. 조심해야겠다 여기. 그런 계단 내려오실 때 조심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발목 조심하시고요. 아니 그림이 똑같아. 아 여기 앉아서 하는 게. 앉아서. 그늘 쪽에 북부 3대 악녀라고. 선생님들 그 뭐지 계단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그늘 쪽에 좀 앉아서 여기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앉아주세요. 여기 그늘 쪽에 앉아주시면 돼요. 네,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기 이제 곧 정동이고요. 여기도 뭐 거의 정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동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포함을 시켜야 할 게 외교전이에요. 치열한 외교전인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재균 선생님이 선타코테 이야기하시면서 더 해주시겠지만 여기 러시아 공사관도 그런 치열한 외교 전쟁의 한 축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함께 해볼 이야기는 아관파천인데요. 여기가 바로 그 무대가 됐던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신다거나 한국사 전공 혹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셨다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아관파천인데 저희가 러시아 공사관이고 사실 원래 저 위에서 같이 좀 여기 전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자리가 좁아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보시면 저쪽에 이제 덕수궁 중명전이 있고 경희궁이 또 저쪽에 있고요. 당시에 빌딩이 없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선 왕실의 금싸라기 땅들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 러시아 공사관이 위치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그 대영 제국이랑 팽팽하게 힘을 겨뤘던 러시아 제국의 좀 어떤 위상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굴욕적인 당시 외교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낱 외교 공사관이 어떻게 왕궁을 내려다보는 곳에 있을 수가 있나. 심지어 왕이 거기로 도망까지 한다. 이제 아관파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고종 황제와 당시 외척 민씨들이죠. 민씨 정권의 실책으로 이제 조선 민중들의 삶이 도탄에 빠집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세도 정치로 인해 쌓여왔던 묵은 것들, 뭐 세금이라던가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고 방금 태어난 아기한테도 군역을 지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고종시대로 넘어오는데 또 시대는 급변하다 보니까 사회 갈등 그리고 또 특히 민중들의 삶이 엄청 피폐해져요. 게다가 이제 고종이라던가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야 좀 이제 어떤 미화해주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돈을 막 쓰고 재정을 좀 파탄낸 데다가 그 전에 이제 흥선군은 경복궁 짓느라고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버티다가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전봉준과 동학교도들 그리고 농민들의 파죽지세에 깜짝 놀라서 고종이 엄청난 실수를 해요. 바로 청나라군을 한국에 불러들입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겠다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와서 진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고종이 알지 못했던 게 당시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텐진 조약이라고. 청나라 너네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우리 일본도 보낼 거야. 대신에 우리 일본도 군대를 보낼 때 너네한테 알릴게. 너희도 군대 보내.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고종은 청나라 군대만 불렀는데 이제 일본 군대도 옳다구나 하고 한반도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은 무력 시위를 해요. 경복궁도 이제 무력 점거를 하려고 하고 어떤 자신의 뜻대로 조선을 움직이고 끝내 조선을 병탄하려는 야욕을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발한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조선 곳곳이 전쟁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종이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안 되니까 다른 하나를 생각해낸 거예요. 바로 러시아. 당시 러시아는 이 한반도에 있는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고요. 부동항이라고 하죠. 그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친일 내각,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대신들을 다 일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세워요. 그거에 이제 반대해서 친러 인사들을 등용하고 특히 명성황후가 되게 적극적으로 러시아 인사들을 만나고 러시아 대사랑도 협조를 하면서 어떤 친러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을미사변이 경복궁에 쳐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그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고종이 이제 선교사들이 주는 통조림으로 연명을 하다가 몇 번이고 경복궁을 탈출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 시도 중에서 성공했던 게 우리가 아는 아관파천입니다. 파천이 왕이 뭐 옮기고 도망간다 뭐 그런 의미인데, 아관은 러시아, 당시 한자로 노서아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굴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고종이 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던가 다른 강대국들을 견제하려고 또 다른 열강들을 계속 끌어들여요. 뭐 미국에게 어떤 뭐 철도 부설권을 주고, 또 영국에게 뭐 금광을 주고, 또 뭐 독일에게 뭐 삼림채굴권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조선의 이권을 넘기면서 열강들을 끌어들입니다. 사실 그 결과가 어떻는지는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기를 힘도 없고 어떤 외교적인 중심, 뚝심도 없었던 나라였던 조선이 이제 재균쌤 말씀해주신 중명전에서 보게 되지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함께 보고 싶은 거는 외교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특히 국익을 따지는 외교의 중요성. 사실 지금도 국제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러시아라던가 중국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요즘 뉴스를 보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또 기사에 올라오고, 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뭐 경계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랑 뭐 무역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정부는 지금 일방적으로 한쪽 편들기 외교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러시아 공사관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국의 황제가 그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쳤어야 했고, 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선비들은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어떻게 우리 왕이 도망을 가냐,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환궁 상소를 올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정세 속에서 어떤 국익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사안의 경중을 체크하고, 사실 다음 발걸음을 내딛어도 모자랄 판에 일방적으로 어디 한쪽 미국이라던가 또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연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교적인 스텝도 미국이랑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사실 지금도 어떤 아관파천의 상황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최근의 뉴스를 보시면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더 개선시키고 진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에게 돌아온 거는 이제 48초만 했던 한미 정상회담과 또 30분간의 약식회담, 둘 다 거의 냉대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제 어떤 미국의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 문제도 아예 다 덮어버리려고 했는데도 저희에게 돌아온 건 굉장한 냉대와 냉소, 굴욕이라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외교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외교는 어때야 하는가, 다시 이런 아관파천 같은 굴욕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의 외교가 어때야 되는가, 함께 좀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동을 하실까요?
되게 다양한 내용을 짜집게 놨더라고요. 재판은 여기 있다. 아 여기도. 네, 그 정동 저쪽 외교타운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보시면 참 아이러니한 게 고종이 도망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조선 민중들이에요. 당시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니까 이제 조선 민중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을미의병을 일으키는데 그 을미의병을 일으키니까 이제 일본군이 진압하러 내려갔고 그 사이에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산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여기 지도에서는 저희가 볼 곳을 외교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아직 뭐 공사관이라던가 대사관들이 이 동네에 많이 있긴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도 근처에 있고요. 아, 좀 날씨가 풀리네요. 오물 조심. 오물. 저게 뭔지 모르겠어. 점잖은 편이다. 아 근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 저게 똥인지 아니면 뭐 음식물 쓰레기 그런 건지. 쓰레기라고 해. 쓰레기. 물이랑 하니까 되게 사극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분이라고. 맞아. 내 꽃탁당이네. 꽃탁당. 이쪽으로 보시면. 아직 한참 남았고 어디서? 네. 네, 여기 예원학교는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 같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학교고요. 사실 이 학교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닙니다. 이 학교에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이 학교가 있기 전에 있었던 학교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정동여학당 이야기를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도 함께 할 텐데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여성독립운동가 이름 세 분을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성독립운동가 3명. 네,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 해방을 원하던 남성들이 많았던 것처럼 해방을 원하던 여성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발굴이 요즘은 그래도 좀 되고 있는데 여기 이화라던가 여기 있었던 정동여학당들은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들 좀 많이 배출해낸 교육의 산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여기에 있던 정동여학당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엘레스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입니다. 당시에 세워진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적인 목적, 또 신식교육, 뭐 근대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을 했죠. 그 정동여학당이 나중에 연동여학교로 이름을 바뀌었다가 지금의 정신여고, 정신여중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정신여고, 정신여중의 전신이 이 정동여학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야기하면 뭐 남저현 님도 계시고 뭐 김명시 님도 계시고 뭐 김마리아 님도 계시고 또 다른 김마리아 님도 계시고 제가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정동여학당 출신의 김마리아 선생님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김마리아는 원래 가정 자체가 좀 민족 교육을 중시했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돼야 하고 우리 민족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덕분에 일찍이 독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 정동여학당에서 배운 것도 있고 또 집에서 들어온 것도 있었으니까 당시 28 독립선언 때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독립선언서를 이 한반도로 들여오는데 어떻게 들여오냐면 재밌습니다. 그 일본의 전통옷 기모노 아시죠?
그 여성의 옷인데 기모노에 보면 허리띠를 오비라고 해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누가 풀 때 도와줘야 할 정도로 긴데 그 안에다가 이제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되게 초창기에 잡혀가세요. 3.1운동 시작하고 나서 초창기에 잡혀가서 고문받고 감옥에 갇히십니다. 추록 후에도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다양한 독립운동단체에 군자금을 조달하는 조달책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애국부인회 활동을 하다가 또 체포되세요. 참 저는 한 번만 체포돼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떤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갖은 고문을 당했고 자기랑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제 상해로 망명을 합니다. 감옥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셨던 김마리아 여사는 그 안에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가 않아요. 어떤 민족을 잊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쟁하는 분들을 위해 어떤 군자금을 지원해주고 조직을 운영하고 미국에서도 또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셔가지고 그 안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한반도로 넘어와서 원산에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시다가 그 해방을 1년 남기고 돌아가세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던 이유가 어떤 뭐 지병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머리를 맞기도 하고 몸을 인두로 지지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김마리아 여사가 끝까지 어떤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으셨던 게 좀 대단하다. 무엇이 김마리아 여사를 그 투쟁에서 물러날 수 없게 했는가 저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신체적인 위협, 정서적인 위협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무엇이 그 사람을 계속 어떤 조국 광복의 길로 이끌게 했는가 이걸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할 다른 이야기는 네, 여기 예원학교는 원래 저기 이화학당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가 분리가 됐고요. 1967년에 예원중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학교가 됐고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처 카페에 앉아있으면 여기 누가 봐도 예수라는 예원학교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누가 봐도 악기를 메고 누가 봐도 무용을 하는 그런 학생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호러스 뉴턴 알렌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알렌이 사극에도 좀 나왔어요. 당시 개화기에 좀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라 1884년에 선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갑신정변에서 칼을 맞은 민영익이라고 명성황후의 조카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선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조선정부와 다른 나라들의 외교 다리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알렌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자기 어떤 살인사욕과 부정축제를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또 조선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미국을 위해서 일한 게 더 커요. 근데 알렌뿐만 아니라 당시 선교사들을 보면 이 경성부 토지대장을 확인했을 때 선교사들의 집이 5채, 6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와서 부동산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참 가슴 아픈, 물론 어떤 뭐 학교를 세우고 정말 조선의 어떤 자주를 도우려는 선교사들도 소수 있었지만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탐욕과 살인사욕을 위해서 그런 활약을 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알렌. 선교사보다는 어떤 정치가라던가 어떤 장사꾼의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맡은 코스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제가 초반 코스다 보니까 좀 너무 빠르게 했던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제 공은 저기 긴장하고 계시는 대균 선생님한테 넘어가고요. 김재균 선생님도 엄청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여기 이화학당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우리 김재균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마이크 쓰세요. 써야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화학당이 있었다고 해요. 이화학당이라 그러면 이게 당시 최초의 사립 여성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이화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이제 고종이 그때 이제 하사양보다 왕이니까 하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화학당을 설립한 사람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선교자예요, 선교자. 스크래턴이라는 여성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만들었고 이화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화가 사실 조선 뭐 왕실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줬다, 하살했다 이 상징을. 네. 아무튼 아주 의미 있는 곳인데 이 이화학당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혹시 딱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그죠, 유관순 열사가 딱 떠오르는데 그 유관순 열사라고 하면 이제 3.1운동에 이제 만세운동에 이제 적극 참여해서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3.1운동 하면
이제 민족 대표 33인 그리고 유관순 이게 딱 거의 두 개의 키워드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사실 아까 뭐 동학농민운동도 그렇고 사실 그 당시 조선 민중들이 되게 열심히 투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뭔가 이 대표들의 이름만 좀 남아있지 않나. 실제로 그 대표들이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벌레도 들으러 왔네요. 대표들이 이거 왜 그래? 그 보통 이제 그 민중투쟁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막 싸웠지만 보통 이제 그런 뭐 중시라든지 뭐 이게 대표 33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좀 의존해서 이렇게 투쟁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게 좀 차이점이고 좀 아쉽지 않나. 근데 실제로 민족 대표 33인도 태화관에서 이제 뭐 만세 운동 계획했던 걸 이제 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이제 자수를 하죠. 전화를 걸어서 우리 사실 여기서 이런 거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밖에서는 200만 명의 이제 동포들이 다 같이 총칼 앞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따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뒤에 보이는 이제 이화박물관, 저기가 이제 심승기념관이라 해서 저기에 이제 유관순 열사가 이제 지냈던 그 교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남아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100주년 기념관 여기 앞에 이제 뭐 비석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자리가 손탁 호텔이라는 터예요. 터.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손탁 호텔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탁 호텔? 들어보셨어요? 네. 네,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거기 이제 글로리 호텔이라고 나와요. 글로리 호텔. 거기 주인 이제 쿠도 히나고 이제 글로리 호텔을 운영하는데 그게 이제 손탁 호텔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 실제로 거기 나오는 쿠도 히나도 손탁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그 쿠도 히나가 고종이랑 되게 친해요. 막 커피도 타주고. 근데 실제로 손탁 그분이 이제 외국인인데 그분이 이제 고종을 이제 커피의 길로 들인 거죠. 그래서 커피도 막 많이 타주면서 결국 중독시키게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목숨을 구했다고요. 커피 맛이 이상해서 뱉었더니 알고 보니 뭐 독약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 자리가 이제 손탁 호텔이 있던 자리인데 그 손탁 호텔은 이제 보통 이제 영빙 호텔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이제 외국의 중요한 사절단대 그런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다기보다는 이 주변이 지금 뭐 러시아 공사관도 있고 주변에 뭐 영국 대사관 이렇게 막 다 영국 대사관 없나?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스터 선샤인 보면 유진 초이가 이제 글로리 호텔 지나잖아요. 그쵸? 그것도 다 이제 고증을 아주 제대로 한 나쁘지 않은 하지만 뭐 좀 픽션이죠. 그쵸? 그런 호텔이 있던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게 어떤 단체가 있냐면 정동구락부라는 단체가 있어요. 정동구락부라고 하면 구락부란 말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 뭐 클럽을 이제 그 당시 그 구락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호회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정동구락부에 이제 있던 그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영국 대사 비슷합니다. 네. 미국 공사관도 있고 영국 대사관도 있고 그리고 뭐 선교사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북미 열강들이나 이제 미국 그리고 뭐 러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거기서 이제 뭐 동호회처럼 그냥 뭐 모여서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조선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럼 그 사람들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이 고종이나 명성황후도 여기다 이제 조선의 그 신하들을 보냈다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갔던 사람이 뭐 민영환, 뭐 이상재, 윤치호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가서 그 속해 있던 거죠. 같이. 그 자세히 이게 자료집에 좀 있을 텐데 그 인원들을 보면 일본인이 없어요. 일본인이. 왜 일본인은 딱 이게 배제하고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좀 그때 이제 견제를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국에 또 더 큰 세력을 이렇게 등에 업으려고 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런 걸 이제 일본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조선 왕실에서 자기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제 다른 나라랑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걸 알게 돼가지고 그럼 이제 왕실의 그 병사들을 우리 걸로 이제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시키는 애들로 하겠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그걸 이제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네들이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을까?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거 같나요 혹시? 뭔가 이제 얘기만 들어보면? 그래서 아니니까 좀 말했겠죠 아무래도. 네. 실제로 그 당시 미국의 정책을 보면 걔네들은 이제 불간섭 정책이었어. 불간섭 정책.
그 당시 미국은 이제 그 동아시아에 대해서 불간섭 정책을 피우고 있었고, 대신 이제 만약에 그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뭔가 이제 해해를 끼친다, 그때는 이제 간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에게 그렇게 제재를 하는 그런 행위가 사실은 어떤 의도가 깔려 있던 거죠.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방해하는 어떤 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나라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그 1905년에 이제 고종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이제 앨리스, 근데 이제 대통령의 딸이니까 뭐 공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앨리스 공주님을 이렇게 오게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이제 극진하게 막 대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잘 꾸려 나가자,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그 앨리스는 이미 조약을 맺고 온 상태였어요. 그게 누구였냐? 일본이에요, 일본. 그때 맺은 조약이 이제 가스라 테프트, 그 밀약이라고 하나요? 밀약이라고 그걸로 맺었는데, 그게 사절단이었던 거예요. 그 사절단이었고, 그리고 본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오라고 하니까 와서 이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뭐 크게 뭐 이제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조금 얘기했지만 그 우리 그 당시 뭐 조선 후기나 이제 대한제국 그 당시 이제 중신들이나 뭐 왕실들은 다 뭔가 외세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 그 외세가 우리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민중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거를 이제 기억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주제를 잡았고요. 지금 하다 중간에 빼먹었는데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가 조금 더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또 계셨냐면 아까 뭐 김마리아님 얘기도 했지만 그 뭐 김조희, 김현경, 그리고 뭐 김현경님의 동생인 김성경, 저희 누나 이름 김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건 TMI고 김성경이라는 열사분이 또 계신데 그분은 그 수원의 유관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원의 유관순. 그래서 그분도 열심히 이제 운동하다가 그 구구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컨닝 좀 하겠습니다. 네, 구국민단에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잡혀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문 막 이런 거 다 하면서 1년 뒤에 나왔는데 이게 후유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렇게 다른 여성 운동하는 분도 많이 계셨다. 근데 저희가 좀 잘 다 모르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해방되면서 아무래도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좀 치사 선택이 되지 않았나. 그 나라를 세울 때 나라를 세운다는 게 말이 웃긴데 나라를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때 자기들이 좀 입맛에 맞는 그런 운동가들만 좀 골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모르고 있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하루리나 이름 좀 이상하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세요. 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같이. 네. 너무 떨리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본 거고요. 이 자꾸 빼먹네. 네. 아무튼 손탁 호텔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 어쨌든 이 손탁 호텔에서는 그런 우리나라의 호시탐탐 노리는 외국의 이제 공사관들이나 뭐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냈던 곳이다. 근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가 이제 덕수궁이에요. 경운궁인데 그 옆에 이렇게 바로 그들의 모임 장소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는 공사관들이 꽉 깔려 있고 이게 이제 그 당시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명전으로 가실게요. 네. 몇 명까지 된대요? 아니 지금 안에 사람이 너무 많대. 안에 많아서 기다려야 된대. 안에 사람이 너무 많대. 네. 지금 이제 중명전 보기 전에 여기 담벼락 건너서가 이제 하비브 하우스예요. 하비브 하우스. 그래서 이제 미대사관 저 이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공사관으로 쓰였다고요. 그래서 또 나오지만 이제 미스터 선샤인 보시면 그 유진 초이가 공사관 대로 일하던 장소가 이제 여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궁 바로 옆에 있어요. 궁. 근데 그 당시에 덕수궁 이제 사대문 안으로 들어온 이제 외국 공사관이 없었는데 이제 최초로 들어온 거죠. 최초로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미국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머지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해요. 그래서 1882년 그때 이제 한미 체결 조약이 하면서 이제 들어온 거고 그때 이제 약간 좀 많이 친미파 이제 정치인 대신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공사관 옆에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네. 잠시만요, 잠시. 네.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그 좀 재밌는 이력이 뭐가 있냐면 이 미국 공사관이 이제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요 건물 중 하나잖아요. 대사관전이니까. 근데 그때 되게 안전하게 보호가 됐다고요. 되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당시 이제 인민군이 이제 북한 북쪽에 이제 군사들이 여기를 오히려 이제 지켜주고, 왜냐면 보존해야 된다 해서 이제 지켜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그 전 해리슨 그 공사관은 대사관? 공사관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미 공조의 이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 뭐 이게 원래 공사관 같은 경우는 서양식으로 지어야 하지만 이게 한국식, 한국 전통 양식 그대로를 이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공조의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맞는 말은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국무부에서 돈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모자가 이제 머리에 천장에 닿는다, 좀 건설할 필요가 있다 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돈이 없다면서 이제 지어주지 않은.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공조의 상징은 뭐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죠? 한미 지금 이제 그럼 지금 이제 또 빼먹은 게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가 빼먹은 거 꼭 얘기해야 돼가지고 그 드라마 보면 드라마 얘기라서 빼먹을 수 없어서 드라마 보면 이제 유진초이가 처음에 뒤에 말고 처음에 보면 이제 조선인 일은 조선인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간섭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 유진초이가 개입하는 계기가 있죠. 라브, 그쵸? 라브. 그 김태일이랑 이제 사랑을 시작하면서 이제 개입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익 관계가 있을 때만 관여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한미 관계가 이제 어떤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뉴스가 미국과 관련해서 되게 많은 걸 하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미국이 요즘 많이 하는 정책 중 하나가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뭐 치포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끼리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해서 이제 그 IPEF 이것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중국을 좀 고립시키는 그런 걸 이제 우리한테 같이 하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군사훈련도 함께 막 계속 하는데, 어쨌든 이런 미국의 대중 정책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잘 따르는 가장 좋은 파트너가 이제 한국이다 이런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정말 맞는 건지 그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게 한미동맹의 어떤 이제 좋은 모습인가? 물론 한미동맹을 자체를 좀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지금 현 정부의 그 정책이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뉴스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인플레 감축법 혹시 보셨나요? 인플레 감축법? 그게 원래는 뭐 그 좀 찾아보니까 원래는 뭐 기후 관련해서 그런 법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플레 감축법의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전기차랑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제 그 한국말 좀 얘기해 보면 미국이나 아니면 북미 이쪽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만 이제 보조금을 제공해준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타격이 큰 거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가 현대자동차가 특히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로 미국에서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요. 그 당시 뭐 점유율 2위 이랬는데 1위는 테슬라. 근데 1, 2위 차이가 사실 엄청 커요. 근데 그래도 2위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예 여기 지금 7명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요? 7명 먼저 들어가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나오면 우리 나머지 먼저 들어가서 이따가 다시 하시고, 일단 지금 들어갈 수 있다 해서 7명? 어떻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일사대강론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이 3조를 보면 2조를 보면 이제 좀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혼돈한 조약의 실행 안전을 책임지며 이후 이제 중대를 거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우리의 허락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외교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명시해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통감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너네들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관여하겠다라는 이제 늑약을 이제 체결한 게 이제 일사늑약입니다. 그래서 이 일사늑약을 이제 이거 체결한다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반대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열심히 찬성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일사오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그 당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이제 5명이 완전 그런 찬성했던 일사오적. 그래서 이제
한번 근데 알아보시겠나요 혹시 누가 누군지? 아무래도 다 비슷하게 생겼죠 좀 그쵸? 여기 화면에 보면 누가 누군지 나와요. 저 가운데에서 왼쪽 두 번째 그 사람 이완용 그리고 그다음 이지용, 권중영, 이근택 이렇게 네 명이랑 앞에 앉아 있는 저 박재준 이렇게 5명 일사오적이에요. 자리 배치도 딱 그냥 적당히 딱 붙어 있죠, 그렇죠? 네, 딱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한기설, 뭐 민경기, 이제 이하영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끝까지 뭐 독립운동 그럼 했냐 그것도 아니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나라가 이제 넘어가고 나서 친일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 그 민영기였나? 민영기 같은 경우는 동양특식 주식회사 이제 뭐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주 그냥 앞잡이를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게 그 현장이고 네, 한번 일사대경문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보고 여기 보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종이 뭐 헬기 특사를 파견하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저쪽 방에 가면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자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내용은 크게 저희가 중요하게 다룰 생각은 없고. 이거 내용 2조랑 3조가 있어 완전히 나라에 그거 다 빼앗는다라는 내용으로. 당시에 그 의사들과 체결한 했다. 거기 당시 이제 나라가 넘어가는 그 일사대기하게 이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어떠신가요? 어떠셨나요? 뭐 크게 뭐 좀 침통하죠, 그쵸? 근데 그러면 지금 한일 관계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한일 관계도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국권이나 주권을 다 뺏긴 상황인데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뭐 위안부 합의도 있고 그리고 징용 강제 동원 문제. 심지어 그 당시 이제 어떤 일본의 어떤 의원, 에토 세이시라는 의원을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식민지 관계였으니까 우리가 형님의 나라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도 뭐 크게 반발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들이 식민지배했던 거를 이제 당당하게 이제 얘기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주일대사 윤덕민이라는 주일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강제동원 그 분들에 대한 이제 배상 이런 게 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거를 대의변 위제도 대의변제론 그래서 대신 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금을 모집하자는 거예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성금을 모집해서 모아서 이걸로 이제 그 당시 피해자분들 도와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 성금 모아서 주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당시 피해 받으신 분들이 원하는 거는 사죄란 말이에요. 일본 정부의 사죄, 진지머니 사죄. 그래서 저번에 위안부 피해자분들도 다 거부하고 이제 사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돈으로만 이렇게 해결하려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대사가 얘기했다는 게 참 그쵸 거의 뭐 이완용이죠,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하면 걸리나요? 네.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냐면 지금 2018년에 대법원에서 그 전범 기업들 피해자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강제 동원한 그 피해자들한테 이제 배상해라라고 해서 이제 판결이 났었는데 그걸 이제 계속 미루고 있어요. 계속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이제 수출을 안 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하면 없애면서 수출 규제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로 반발로 해서 막 노 재팬 막 이런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딱 그때 그 시기인데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법원에서 그러면 그 전범 기업들한테 너네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그걸로 이제 그럼 보상이라도 해라, 배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외교부에서 좀 밀어달라. 그렇게 판결하는 거를 좀 밀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던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쵸?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참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 하나 더 하면 이제 아베가 최근에 이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베가 죽었는데 아베가 예전에 이제 위안부에 대해서 뭐 털끝만큼 사과할 생각도 없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베가 죽고 나서 당연히 물론 이제 슬퍼한 뭐 인간적으로 슬퍼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한켠에는 아 그래서 뭐 나쁜 놈 약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히려 조문을 가서 이제 예의를 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아직도 저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사 얘기도 있는데 이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자리에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만 그 미국과의 관계 얘기 계속 이어가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웬만치 이제 다 따라가준 그런 아주 충실한 파트너인데 지금 돌아온 거는 보상금에서 제외하는 그러니까 그 전기차 우리나라 수출 부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거를 이제 제외시키는 그런 이제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거죠. 지금 실제로 그 현대차가 그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다 약속하고 실제로 막 몇 조씩 막 투자를 하고 그랬어요. 현대차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투자만 받아가고 결국 이제 미국의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하는 정책에선 배제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네, 정말 이게 파트너가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그 상백쌤이 얘기해줬지만 지금 부산에 항공모함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공모함이 부산에 오면 당연히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북측에서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반발할 텐데 그 위험은 다 이제 우리가 감수하는 거고 미국은 이득 챙기는 거고 네, 이런 한미 동맹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나 정말 이게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얘기하고 네. 일단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립 미술관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까 나온 길로 가셔서 쭉 내려가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소개할 마지막 코스인데요. 사실 시간이 지금 2시간 예정이었는데 좀 많이 오버돼가지고 많이 오버될 예정이어서 많이 오버된 아니요 선생님 저희 늦게 출발해서 아 그런가요? 아 네. 2시간 예정인데 조금 뭔가 네, 늦춰진 것 같아 조금 죄송한 말씀 먼저. 네. 아무튼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서울 시립미술관이에요. 서울 시립미술관인데 여기가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어떤 건물이 있었냐면 평리원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평리원이라고 하면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봤지만 이제 일사득약 이런 걸 당하면서 이 재판 기능을 많이 뺏겨요. 근데 재판 기능을 뺏기기 전에 그전에 이제 감시를 많이 당하기 시작해요. 감시도 많이 당하고 이제 그 당시 조선인들한테 좀 불리한 판결도 많이 내리고 차별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재판 기능을 이제 총간부에 있는 고등법원을 뺏겼다가 여기에 이제 다시 경성재판소를 만들어요. 그 경성재판소를 만들고 그 당시 경성재판소랑 이제 서대문 형무소 이게 두 개가 쌍으로 이제 어떤 일을 많이 했냐 당시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이제 때려잡은 고문도 많이 하고 그런 곳이 이제 여기 이 장소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법이 있었냐면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이제 일제가 이제 공부하죠 제정해서 만드는데 그게 이제 결국 독립운동가 그래서 이제 잡는 그런 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 일제가 물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도 경성재판소로 쓰였다가 나중에 여기를 이제 대법원으로 써요, 대법원.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팻말에 서울구 대법원 청사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대법원 청사로 썼고 그 당시 그 모습이 이제 지금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이 파사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모습이 이제 그 당시 모습이고 뒤에랑 막 3층, 2층 이런 데는 다 다시 새로 지었어요. 보긴 네 이쪽만 이제 있는 거고 그런 장소가 그럼 그 당시 일제가 했던 그 시행했던 법 중에 치안유지법이라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법이 이제 과연 없어졌냐? 그 일제가 나갔으니까 없어진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뿌리를 그대로 둔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도 있는 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그 국가보안법에 그 조항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그 당시 치안유지법과 엄청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이제 어떻게 쓰였냐? 그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쨌든 남쪽과 북쪽이 이제 분단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념이 좀 대립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남쪽에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제 경고하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일제랑 똑같은 방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평화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많이 이제 고문도 하고 이제 간첩으로 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사형도 집행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예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이제 49년도 그때 이제 있었던 국회 프란치 사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반민특위 하면서 이제 막 친일파들이 막 잡혀가고 막 이렇게 그런 이제 되게 희망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부서지면서 나타난 그 일어난 일이 이제 그 국회 프란치 사건인데 그때도 이제 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우면서 다 단체로 몰아가서 잡아서 고문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봉암 선생님과 그 진보당 해산 사건 이것도 이제 국가보안법의 하나의 그 권력을 위해 사용된 예시인데 그 조봉암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나요? 조봉암 선생?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연장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이제 차세대로 떠오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조봉암 선생이었대요. 조봉암 선생. 근데 이분이 이제 표를 점점 많이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이제 만들어요. 사람들이 같이 해서 뭐 지방 쪽에도 이렇게 해서 세력을 만드는데 이걸 이제 너무 이제 몸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진보당을 이제 그 국가를 이제 전복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라고 이제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몰아갑니다. 몰아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는. 그래서 그 진보당이 했던 얘기가 특히 뭐냐면 평화통일이었어요. 평화통일. 근데 그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는 북진 정책이랑 이제 평화통일이 아니라 멸공 이걸 이제 외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평화통일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아 이거는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간첩이고 위에서 지령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다 조작해서 이제 결국 이제 해산도 시키고 그 당시 사람들을 이제 사형도 시키고 해서 이제 아예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조작된 거라고 다 밝혀지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다 조작된 거라고 밝혀지고 조봉원 선생도 이제 무죄다라고 밝혀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밝혀진 게 2000년대예요. 2000년대. 근데 사건은 50년대에 있었고 2000년대에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런 사건이 수없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인혁당 사건이라고 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혁당 사건.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운동단체 여러 개가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평화통일을 이제 많이 얘기했던 단체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이제 뭐 국가를 또 전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뒤에는 뭐 인혁당이라는 게 있다. 인혁당 재건준비위원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국가를 뒤집으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하루 만에 24시간도 안 돼서 바로 사형 집행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다 이제 간첩이 아니라 사실 그냥 다 조작된 거고 그렇게 다 밝혀졌는데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을 이제 활용한 그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지 않았나. 그것도 있고 80년대 이제 민주주의 운동하신 분들도 있고 노동운동에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그런 법으로 잡아가신 것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이게 약간 옛날 얘기 같긴 한데 사실 지금도 이제 그런 국가보안법으로 여러 선생님들이나 뭐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선생님 중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남북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건 좀 예전에 89년도긴 한데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잡혀간 거죠. 수업 시간 도중에 잡혀가고 재판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막 증언을 한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증언도 이제 강압에 의해서 이제 거짓 증언한 거고 그게 또 나중에 또 다 밝혀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교사분은 이제 역사 배움 책이라는 교재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 책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책을 소개를 해요. 이런 교재가 있다. 근데 그분도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잡혀서 아마 4년인가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통일에 대한 평화통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막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지금은 뭐 평화통일 얘기나 아니면 현 정부가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얘기들 그런 걸 조금만이라도 해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법이 이제 국가보안법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서명운동도 많이 했어요. 청원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그냥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연기한 거죠. 유예하면서 아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하면서 계속 넘기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넘긴 게 아니죠. 보존시킨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법이 이제 국가보안법이고 그 법과 해서 이제 쌍으로 사람들을 많이 눈물 나게 한 곳이 이제 이 장소였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거 어렵네요. 네. 이쪽으로 이동해서 김기호 선생님한테 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배제학당 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면 옆길이 살짝 있거든요. 바로 배제학당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났는데 기분이 네.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아쉽네요, 조금. 말을 뭔가 좀 더 전달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약간 머리에 생각만 있고 이제 말이 잘 안 나와서 떨었네요. 얼굴 너무 크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러면? 진짜 너무 크게 나오네. 원래 얼굴 크니까. 너무 떨어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반포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지금 재직 중에 있는 김재우입니다. 참교육 세상 선생님들과 함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같이 했던,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오게 됐던 곳이 전태일에 돼서 그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2월이었나요, 선생님? 그래서 그때 이제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그 6.25 관련해서 대전 가는 게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가고 싶어서 신청을 했으나 그때 있으면 사정이 있어 가지 못하게 됐고, 이번에 행사를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사실 마지막에 이제 코너를 맡게 됐는데, 이 정동길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면 힐링이 되는 서울의 좋은 산책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어디를 가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포인트를 정하게 되는데, 정동길의 덕수궁 동담길을 다들 떠올리시지만 저는 아까 캐나다 대사관 앞에 지나셨을 텐데 큰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회화나무를 이제 오며 가며 보면서 이제 나무를 보고 가곤 합니다. 사실 여기가 그 정동이 아까 우리 지금 보면 근현대사에 있어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어서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저희가 교육자이고 교사로서 그 근대 교육의 어떤 1번지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이나 반드시 한번 살펴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화나무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당이라든가 향교에 꼭 심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회화나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어떤 근대 교육과 오늘 제가 연결을 시키는 이 배제학당이 좀 뭔가 연결이 될 것 같고, 계속 이제 뭔가 우리의 근대사의 아픈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선생님들과 함께 시인의 어떤 김소월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원래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에서 20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살짝 조금 오버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제가 준비한 거 다 오늘 말씀드리고 선생님들과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보이는 건물은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당시의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모습은 어떻게 느낄 수가 없고, 단 역사적인 어떤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배제학당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짐작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뭔가 이 역사적인 이 모든 상황의 이 건물과 또 이 주변의 저런 나무들 보시면 존재하고 있잖아요. 왠지 김소월이
대지악당이 왔을 때 저 나무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어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반드시 아이들도 또 놀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뛰어노는 모습 좋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김소월이 있었던 1922년도에서부터 23년도의 과거로 한번 떠나가 보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이 뛰는 모습도 들렸을 것 같고요. 저렇게 나무도 있고 그런 모습이 또 왔습니다. 또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개발이 좋고 사람 사는 게 편하다 하더라도 그 재개발과 아파트를 짓는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반포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저희 학교 주변은 반포 주공 아파트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올해 철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내년에 휴교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 아파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피천득이라는 스필그 아시죠? 피천득의 2년도에 쓰신 그분이 사셨던 곳이고 피천득의 5월이라고 하면 그분께서 쓰신 시이기도 한데 그분께서 70대에 쓴 그 피천득의 5월이라는 시를 보면 그 반포 주공 아파트의 모습과 풍광을 그대로 재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5월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 피천득 선생의 그 생가가 바로 근처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 모습에 가서 그 5월의 마지막 모습을 느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느낌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소월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가 우리의 근대사의 아픈 어떤 그런 역사였다면 그 속에서도 삶은 계속됐고 삶은 이어졌어요. 그 중에서 이제 또 한 시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네, 진달래꽃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또 누굴까요? 예, 윤동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김소월이에요.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김소월입니다. 김소월은 1902년도에 태어나셨고 올해가 2022년도니까 태어나신 지 12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소월은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김소월은 종손이었고 굉장히 이제 집안에서나 이렇게 뭐랄까 할아버지가 워낙 부자셔서 학교도 세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안도 부자이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촉망받고 앞으로 잘 키워야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일본에서 철도를 넣는 공사 현장에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정신 이상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김소월을 잘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이제 정신 이상자 되셨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김소월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김소월의 원래 이름은 정식이에요. 소월은 김소월이 살고 있던 고향의 뒤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소산이었대요. 그래서 힐 소자를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달이 예쁘게 잘 떠서 흰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얀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소월은 이제 할아버지에게 길러지게 되는데 사실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지만 그 역할을 한 거는 숙모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숙모 이제 작은 어머니셨는데 작은 어머니가 이제 개희영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당시에 있어서도 굉장히 교육을 받은 분이셨고 어린 소월을 안치고 매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 민요와 노래도 많이 불러주셨다고 해요. 그 영향은 김소월의 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가 알지만 그 김소월의 그 대표적인 그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보면 그게 노래화로 됐잖아요, 그렇죠? 혹시 불러보실 수 있으실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려요? 여기서 소리 조금 들린다. 아 뭔가 되나요 여기가? 네. 그럼 엄마야 누나야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렇죠? 엄나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듯 김소월의 시는 이렇게 민요격, 율격을 갖추게 돼서 노래처럼 들리게 되고 노래로 바꾸기가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죠. 그거는 김소월이 어린 시절에 영향을 받았고 모든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작품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애를 이해하면 작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았던 생애를 통해서 이런 작품을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풍모의 영향으로 그런 민요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오산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오산학교에는 어떤 민족의식이 가득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때 교장 선생님이셨던 조만식 선생과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안서 김억 선생님이 그 김소월의 어떤 문학적 재능을 보시고 너는 시를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시가 먼 후일이라는 시를 중학생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오산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그 김소월은 이제 농사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는 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계속 주변에서 너의 어떤 썩힘이 아깝고 또 할아버지 또한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면 집안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김소월을 이 서울에 있는 정동의 배제학당으로 전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 1922년도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그 이듬해 딱 1년을 다니고 1923년도에 졸업을 하게 돼요. 1922년도에 다시 학교에 돌아오면서 이제 글을 쓰고 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문학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 썼던 작품들이 50편이나 된다고 해요. 김소월이 남긴 작품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50편을 이 배제학당에 있는 기간 동안에 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소월이 남긴 그 작품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배제학당 다닐 때 쓰였던 시인데 사실 김소월은 배제학당에서의 추억보다도 오산학교에 있었던 추억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이제 배제학당에서는 졸업만 했을 뿐이죠.